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왔죠.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우리가 왜 도대체 패배를 했던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배의 원인은 분명히 직시를 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래야지 또 재보궐선거나 사실 재보궐선거 들어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세고 세였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남은 지방선거 그리고 또 3년 정도 남은 대선까지 또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할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인만 분석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비난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게 사실 이준석이의 그 비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총질이라고 불렀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기 어떤 문제점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총선에서 왜 패배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이제 어떤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열이 되지 않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재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으로 끝나는 공천,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그 자체니까. 그리고 그 비명계의 비명 학살까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인간들이 그 내부의 비판과 내부의 분노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정교하게 정리를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제일 부족한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폭망을 한다든지 다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21대 국회랑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갈 것 같다.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21대 국회 비교를 해봤을 때 민주당이 한 몇 석 정도 더 가져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이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거부권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석은 우리가 사수를 해서 민주당의 거부권에 대한 거부를 막아냈으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건 이제 뭐겠어요? 구속시켜야 된다.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인간에 대해 가지고 완벽한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야 된다.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난번 국회랑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서울이나 그리고 또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을 봤었을 때 눈에 띄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강북에서는 도봉갑에서 김재석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었죠. 안기령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대 후보. 그 차은우보다 이재명이가 자기 이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안기령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안기령인데 도봉갑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기령을 버리고 김재섭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왜? 도봉갑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었으니까. 거기 우리가 이번에 얻어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김재섭 한 명의 승리가 아니라 청년 정치인이 험지 중에 험지라고 분류가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문을 두드려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승리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선거를 치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어디가 있었어요? 마포갑에 조정훈 의원이 있었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 결과로서는 좀 지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선이 됐어요. 600표가 안 되는 차, 599표였나요? 그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마포갑 같은 경우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험지죠, 그렇죠? 사실 이게 험지면 안 되는데 험지입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용산을 사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을 또 상징하는. 그런데 권영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동작에서 류사명이한테 밀린다라고 하는 출구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에 나경원 후보도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전체 48석 중에서 11석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7석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한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해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 인천까지를 보더라도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서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고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접전 양상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가서 뭐 한두 시 정도 돼서 저도 뭐 잠 못 자고만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뭐 잠 못 잔 상태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새벽까지 가가지고 결정이 났던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양문석에 대한 논란, 김준혁에 대한 논란, 이재명 본인 스스로에 대한 논란. 물론 양문석과 김준혁은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모르쇠로 완전히 그냥 의식조차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분명히 지난번 총선에 비해 가지고 전체 득표수로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한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선거, 지방선거가 됐거나 재보궐선거가 됐거나 대선을 생각해 봤었을 때 충분히 더 많은 의석수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부산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1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을 가져갔죠. 그렇죠? 전재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전재수 한 명이 이제 당선이 됐지만 부산은 우리가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번 총선 대비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완벽한 패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체 득표수로 보거나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보거나 그리고 접전 양상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로 보거나 그래서 좀 의문이에요. 왜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절망했는지. 물론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땐 절망을 했죠. 85석 뭐 이래버리니까 KBS, SBS, MBC 뭐 한 85석, 75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개헌 저지선까지도 이거 뚫리는 거 아니냐. 얼마나 절망이 됐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108석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오만 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이 심판했다. 남은 3년 국정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사설을 쓰더라고요. 뭐 어떤 점 때문에 불통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총선 직전에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할 것을 요구했던 거 그리고 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총선 전에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출국시킨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황상무 전 수석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왜 고집을 부리다가 수렁에 빠지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에 들어가지고 고집불통이었다, 오만불통이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뼈아픈 지적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당초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지 운동장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김준혁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양문석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뭐 공영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얘네들의 논란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의 논란 이거 비교조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준을 진짜 100에서 놓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쟤네들은 원래 그냥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려가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지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 왜 도대체 이재명과 조국 이런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MB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좌파들이 너무 살판 나게끔 좌파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그걸 풀어줬던 거 아닙니까? 저 인간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5년만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진짜 보수 우파의 씨앗을 말리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시민단체가 됐거나 언론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사법부가 됐거나 완벽하게 진짜 장악을 해버렸는데 보수 우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무찌르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했던 공정에 대한 인식, 범죄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는 생각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봐주게 하면 안 됩니다. 조국에 대해서 봐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구속, 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정부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한 민주당이 온전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조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 올해 내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속일 수밖에 없죠. 조국이 구속이 됐을 때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편입이 될지, 아니면 지들끼리 제2의 내전을 벌일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내전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윤석열로 만들었던 공정에 대한 인식, 그거를 생각해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봐주기 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이재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9석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08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